자, 오늘 교재 저기 나가자. 처음부터. 근데 화자 있어? 네. 자, 나오고. 형자 있어? 사실 우리 사랑하던 그 사람이하고 번호법으로 부르긴 하는데 죽었잖아. 그러면 없으니까 못 되겠네. 바라보는 대상은 사랑하던 사람이 죽었어. 당연히 정서 뭐야? 그리움이겠지. 그러면 주제는 사랑하던 사람이 죽어서 어떤 거야? 그리운 거지. 이게 있지. 자, 근데 여기는 우리 그 저기 뭐야 발상법이 세 가지가 다 나오잖아. 이게 기억나? 발상법? 뭐뭐 있어?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 뭐니 현서야? 네? 객관적 상관물이 뭐야? 아, 이제 정서를 뭐? 대체할 이거는 알아야 되지 않나? 보통 이제 투영됐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정서가 투영되진 않았지.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있잖아. 홀로 흔들리는 갈대 뭐 이런 거. 이런 거 외로움이 투영돼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근데 이게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나오면 감정이입이 돼. 감정이입은 화자나 서술자의 정서가 화자나 서술자의 정서가 사물에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직접 투영돼 있어야 돼. 자, 이건 무슨 뜻이야? 화자와 사물의 정서가 일치하고 두 번째는 직접 투영돼 있어야 돼. 직접 투영은 뭐야? 정서 표현이나 정서 행동으로 나타나 있어야 돼. 정서 표현은 뭐야? 슬픔, 기쁨 이런 거고. 정서 행동은 울다, 웃다 이런 거. 자, 예를 들면은 뭐 슬픈 기록. 근데 화자의 정서가 슬퍼. 그러면 어떻게 돼? 이러면은 화자의 정서와 일치하면서 정서 표현이 나타났지. 이러면 감정이입. 객관적 상관문에서 감정이입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보통 이제 감정이입일 때 감정이입이라고 그러고 객관적 상관문은 감정이입을 제외한 나머지 객관적 상관문을 보통 객관적 상관문이라고 부르지. 자, 그 다음에 추상적 관념에 붙여와. 추상적 관념은 뭐야? 보거나 만질 수 없는 정서라던가 시간이라던가 생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뭘로 표현한 거야? 구체적인 사물, 즉 물건 상태의 물상화라던가 어떤 특정한 감각, 감각화 등으로 표현한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죄가 이 몸에 지은 죄가 뇌같이 쌓였으니 이런 거 가능해? 죄는 추상적 관념이잖아. 근데 쌓였다라고 물처럼 표현해서 물건처럼 표현했지.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좀 푸른 슬픔, 슬픔이 색깔이 있어? 안 되지. 근데 관념인데 뭘로 표현했어? 시각적으로 표현해가지고 감각화를 시켰다던가. 이런 것들이 뭐야? 추상적 관념에 붙여야지. 자, 그러면은 이 작품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쓰였거든? 질문할게. 자, 1분간 찾아보자. 읽고서. 뭐요? 초원에는 객관적 상담을 감정이입, 추상적 관념의 글자가 다 나와. 아하. 질문할게. 하나씩 찾아보자. 아, 수업 때 들었. 추상적 관념 붙여는 지금 같은 수업 시간에 객관적 상관론을 했었는데 추상적 붙여야 했었어. 우리 안 했는데.
기억이 안 나. 자, 승현아, 객관적 상관물 어디 나와 여기? 사수는 그거는 감정이. 자, 객관적 상관물 어디 나와? 원래 뭐 사사절거리도 쓸줄은다도 감정이입이니까 객관적 상관물에 포함되긴 하지만 감정이입이 아닌 객관적 상관물을 보통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뭐 있을까 여기? 산. 떨어져 나가는 산 같은 것도 이제 외로움 나타내는 거. 이제 2명 남았네. 자, 현서야, 추상적 관념의 물체 어디 나와? 분명아 어디 나와? 부서지. 그렇지. 산산이 부서지고 이름이 부서질 수 없잖아. 호공 중에 헤어진 이름 이런 거 안 되지. 자, 추상적 관념의 물체야. 아니 객관적 상관물 하나만 더 찾아봐. 현서야 어디 나와? 사실 객관적 상관물은 뚜렷하게 딱 드러나진 않는데 뭐 이것저것 보다 보면은 이제 그게 이제 경계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좀 이런 거에 정서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객관적 상관물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붉은에는 선한말을 걸렸다. 이것도 뭐야? 이별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라던가 뭐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도 있지. 시간이 이제 흘러가는 거 그리고서 재촉하는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아쉬움이 나타난다고 보기도 해. 그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이 돌은 어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다가 돌이 되는 망부석 모티프가 들어가 있지. 망부석 모티프는 망부석 설화에 대한 모티프지. 그러면 그 뒤에 5페이지에 망부석 설화를 읽어보자. 이거 너무 노려서 좋아. 사진이 뭐예요? 응? 사진이 무슨 거예요? 뭐가 들어나? 사진 그거. 이게 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옛날에 내가 애니메이션 동아리 회장할 때 이것저것 그냥 그림들을 모아놓은 게 좀 있었는데 그냥 뭔가 슬픔 이미지를 검색하다 보니까 안 나와서 그거 그냥 때려 먹었어.
됐지? 자, 보자. 3페이지. 초혼. 초혼은 무슨 뜻이야? 불을 초에다가 영어로 짜지. 우리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그 사람이 입던 옷을 들고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설정을 바라보면서 흔들지 누구 보나와라 그러면서 이제 흔드는 장면들이 사람들 가끔 나오는데 이게 이제 초혼 의식이지. 죽은 다음에 하루 있다던가 거기서 이제 제사 지내기 위해서 영혼을 다시 부르는 의식이야. 근데 이게 뭐 초혼 의식 자체도 모티프가 될 수 있지. 이 작품의 창작 동기 내지는 배경이 될 수 있고 망부석도 이 작품의 모티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내용을 보자.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야. 추상적 관념의 글씨가 나왔고 그 다음에 동시에 모이기도 해. 수사법 뭐뭐 들어갔니? 반복법. 응? 반복법. 자, 그 다음에 아미나 뭐 들어갔어? 용턴. 영탄법. 그 다음에 김명아 뭐 들어갔어? 아이씨 도노법. 감정이입이 왜 들어가? 거기 정서 직접적으로 안 나왔잖아. 도노법. 여기 이거지. 자, 그래가지고 영탄법, 도노법, 반복법이 쓰였지. 불러도 조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이여. 근데 끝부분이 반복됐네. 이런 거를 운율 중에서 뭐라 그래 현서야? 행의 뒤가 반복되는 거 뭐라 그래? 반복. 아이 자, 의미율이라는 게 있지. 자, 행의 앞부분이 반복되면 이걸 뭐라 그래? 머리 두자를 써서 둔. 가운데 부분이 반복되면 뭐라 그래? 허리 요자를 써서 요운. 뒷부분이 반복되면 이걸 뭐라 그래? 가군. 행의 뒷부분이 반복되고 있지. 이름이여 그럼 뭐야? 운율 형성 요소인 가군이지. 너 이걸 모른다고? 배울 적이 없어요. 학교 수업 시간. 밖에서 뭐래? 네, 열심히 들었단 말이에요. 자,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하지 못하였구나. 이거 사랑한다는 고백을 못했다는 거지.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 여기 반복이랑 도노랑 영탄이 들어가지. 전체적으로 다 뭐예요? 영탄적 어조가 쓰였지. 님의 침묵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어때? 영탄적 어조가 많이 쓰였어. 영탄법 뭐뭐 있었어? 우리 예를 들면 감탄사 쓴다던가 아니면 느낌표 쓴다던가 아니면은 감탄형 느낌표 쓴다던가 혹은 감탄형 어미 쓴다던가 혹은 번호법 쓴다던가 혹은 서리법 쓴다던가 이런 거 많이 쓰면 뭐야? 보통은 영탄적 어조라고 그러지. 영탄법이라고 해가지고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거 얘기해.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보자. 자,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다. 자, 이건 뭐야? 소멸의 이미지,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지. 그래서 아쉬움의 정서를 투영한 객관적 상관물로 보기도 해. 객관적 상관물은 이제 감정이입처럼 딱 뚜렷하게 드러나진 않지. 명시적으로 정서 표현이나 행동이 나타나진 않지만 그렇게 추정하기도 하고. 사슴의머리도 슬피 운다는 뭐야? 감정이입이 정확히 슬피 운다 딱 나왔잖아. 화자의 정서로 인식하는 게 슬피 뭐야? 정서 표현과 운다 정서 행동이 둘 다 나왔지. 떨어져자고 앉은 산 이건 뭐야? 어떤 거리감, 좌절감, 또 외로움 같은 것들이 수용돼 있지. 또 산은 또 어떻게도 해? 인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 하늘로 죽어서 갔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그래서 초혼의 이제 느낌이 있지. 부른다라고 해서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반복하지 반복법.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왜 비껴가? 이승과 저승 사이에 이제 거리 때문에 그렇지.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그래서 내 소리가 거기까지 닿을지 모르겠다. 절망감이 나타나지.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다가 돌이 돼서 망고성 모티프 들어가고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영탄적이고 반복적인 어조. 자, 강조의 가장 기본이 뭐야 원래는? 강조하기 위해서는 반복과 영탄을 하지. 이 시는 그거에 되게 충실하지. 직접적인 정서 표현과 반복적인 것들, 그 다음에 반복을 통해 가지고 운율을 형성하는 부분들이 특징적인 부분이야. 역시에. 됐니?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보자. 님의 침묵. 이렇게 볼게요. 24페이지.
자, 님의 침묵은 한영훈의 시인데 한영훈이 보통은 시에서 님 하면 다 뭐 의미하는 거야? 부처, 조국, 연인 등등등을 의미한다고 보통 얘기하지. 자, 그래가지고 님의 침묵은 님에 대한 상실 그러면서도 어때 영원한 사랑 맹세를 하는 부분에 그게 주제의식인 시지. 화자는 누구야? 표면에 나와. 거기 우리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도 나와? 나의 님은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 나오지. 성자는 거기 보면 님이라고 나올 건데 이 님은 부지하는 대상이니까 독백해 보겠지. 바라보는 대상은 님인데 님은 어디로 갔어? 거기 보면은 나의 님은 같습니다. 어디로 갔어? 푸른 산빛을 깨치고 푸른 산빛에서 이게 없어지고 나서 어디로 가버렸다? 단풍나무 숲을. 단풍나무 숲은 뭐야? 이게 무슨 희망의 이미지가 있다면은 이거는 뭔가 조락, 쾌락의 이미지가 있지. 이거는 뭐를 의미한다고 봐? 이게 이제 방복이라는 요거는 어떤 한일합방 같은 거겠지.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자, 그래서 만약에 님이 조국이라면은 어때? 망해버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지. 또 부처이면은 어땠거나 이별했다. 또 사랑하는 연인이면은 완전히 헤어져 버렸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자, 님에 대해서 어때? 님은 같지만 나는 어때?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지. 자, 그래서 주제의식은 뭐야?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 자, 내용을 보자.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감탄사 들어갔지? 그러면 영탄적 어류지? 영탄법 쓰였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때?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이렇게 가면 일종의 점층법이라고 보기도 해. 한 단계 더 나갔으니까. 푸른 산빛을 깨치고 희망을 버렸다라는 의미가 있지.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가을의 이미지잖아. 단풍나무 붉은색. 그래가지고 어때? 퇴락하는 길로. 즉 뭐 안 좋은 길을 향해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차마라는 거는 어때? 뭔가 그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부각되지. 황금의 꽃같은 붓고 빛나던 옛 맹세지. 맹세는 차식찬식들이 되어 한숨의 밀풍에 날아갔습니다. 이 맹세는 뭐야? 영원히 살아가겠다는 맹세가 다 사라져버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그거는 뭐야? 사랑을 깨달은 순간에는, 즉 예를 들면은 이런 거야. 뭐 연인이면은 내가 사랑을 깨달았던 순간, 그리고 혹은 이제 조국이었다면 내가 이제 조국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깨달은 순간, 뭐 이런 거겠지. 혹은 부처인 경우에는 어때? 진리를 깨달은 순간, 뭐 이런 거겠지. 그 순간엔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의 운명의 지침은 뭐야? 내가 나가야 될 방향을 만들어 놓고 사라졌다라는 거지. 만약에 조국이었다면 조국이 망해버리면서 나는 어때? 독립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뭐 그런 다짐을 가져놨다던가, 아니면 연인이었다면 어때? 영원히 사랑을 해야 되겠다라고 맹세하게 됐다던가, 혹은 또 뭐야? 부처이면 나는 부처를 위해서 뭔가 진리를 추구해야 되겠다, 부처 같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런 결심을 만들어 놓고 사라졌다라는 거지.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원래 우리가 역설적 표현이 있고 역설법이 있잖아. 두 개 차이가 뭐니? 원래 수능에서는 이거 안 쓴 지 꽤 오래됐어. 역설적 표현은 모순된 상황이 나오면 역설적 표현이라고 해. 역설법은 모순된 상황이 나왔을 때 새로운 결론이 B를 내놔야 돼. 근데 이걸 누가 정할 거야? 그래서 수능에서는 이걸 안 쓰거든. 역설법이라는 걸. 근데 내신에서는 역설법을 써.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를 해?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앞뒤가 안 맞지. 그럼 모순된 상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다양한 해석 가능성이 나오는데 내신은 보통 이렇게 알려주잖아. 이건 님의 절대성이야. 이렇게.
사실 뭐 님의 친구 같은 경우에 하도 많이 이제 가르쳐진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대충 해석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 이 부분을 그냥 어때? 님은 나한테 되게 절대적인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새로운 결론이 뭐를 내나? 님의 절대성을 내놓기 때문에 역설법이라고 많이 가르치는데, 하지만 수능에선 이거조차도 이거 누가 정할 건데? 그래서 어때? 그냥 역설적 표현이라고 해서 모순된 상황만 나온다라고 가르쳐. 그렇게 문제를 물어봐. 근데 내신에서 어때? 역설법에서 님의 절대성 나타내고 있는 거야. 앞뒤 모순이니까 어때? 보통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거야 라고 얘기하거든. 봐봐, 그럼 무슨 뜻이야?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은 거,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 귀먹은 거 둘 다 아니고 뭐야? 님의 절대성을 말하고 있는 거야. 또 꽃다운 님의 얼굴과 눈 머는 거 둘 다 아니고 뭐야? 님의 절대성, 그만큼 나한테 절대적인 존재라는 거야 라는 걸 말하고 있다고 해서 역설법이라고 내신에서 밝히지만 수능에서 그냥 역설적 표현 뭐 이 정도만 써. 통상 어쨌거나 니는 내신이지. 물어봐. 역설법이라고 할걸? 그러지 않았어? 응? 자, 그래가지고 님의 절대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랑도 사람의 일인지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이 이별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지. 그러나 뭐야, 시상 전환이지. 보통 시에서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 나오면 시상 전환이야.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 이건 뭐야? 쓸데없이 내가 이별하고 울고만 있는 거는 그거는 소용없다라는 거지. 울고만 있지 않고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 내가 울면 이별을 받아들이는 거잖아. 수용해버리는 거지. 내가 이별했을 때 슬프다고 물어버리면 이별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 새 희망의 정수막에 들이밀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희망을 얻었어. 어떤 거야?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언젠간 님을 다시 만날 거라는 희망으로 바꿨다는 거니. 이미 떠났는데 나는 이별해서 슬퍼하고 울고 있지만 않은 게 아니라 어떻게? 언젠간 다시 만날 거야 라고 이제 희망을 떠올리고 있다는 거지. 이거를 이제 불교적으로 뭐라 그래? 회자정리, 거작필발이라고 그러지. 회는 뭐의 회자지? 회의할 때. 이는 이별하다 떠날 이자지. 거는 뭐야? 가의 거자야. 간 사람은 돌아올 밤이지. 돌이킬. 그러니까 모인 사람은 언젠가 다 헤어지고 간 사람은 언젠가 다시 돌아온다 라는 거지. 그래서 어때? 이런 거를 희망으로 삼아서 나는 이미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걸 믿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한 줄 더 나가서 어때? 님은 같지만 난 님을 보내지 않았어. 이것도 역설적이지. 말이 안 되잖아. 앞뒤가 안 되는데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야? 이것도 역설법으로 보면 새로운 의미는 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또 혹은 주관적 의지를 통한 이별의 극복 의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 난 이별을 했지만 나는 그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별한 거 아니야. 그냥 잠깐 어디 간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거 뭐야? 역설적인데 새로운 의미를 부각하면 뭐야?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거나 아니면 주관적인 의지로 난 이 이별을 극복할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 사실 이것도 역설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다 달라. 근데 학교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필기에서 가져와. 그럼 반영해 줄 테니까. 우리 이거 어차피 다 외워야 돼. 우리 승현이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을 건데 내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빈칸들 있지. 빈칸들 이제 다음 주에 오면은 오늘 배운 거를 전부 빈칸에 이거 지금 뒤에 보면 복습지 넣어줬지. 칸 채워져 있는 거 그거 보고서 한 페이지 보고 외운 다음에 이거 덮어놓고 쓰고 한 페이지 보고 이거 외워서 덮어놓고 쓰고. 근데 외워서 쓰지 못하겠으면 그냥 3번 쓰면 돼. 물리 자체를 다 외우는데 빈칸에 싹 다 외우는 거야. 주제랑 한 뚫려 있어요. 지명 어떻게 그거는 채워져 있고 빈칸 뚫린 걸 줄 거야 이제. 싹싹 뚫어져 있는 거. 그래서 매주 누적 때 매주 누적 때. 그리고 막판에는 시험 직전에는 테스트를 무한대로 돌려서 테스트 통과하지 못하면 계속 반복 새로운 시험지 또 주고 통과 못하면 새로운 시험지 또 주고 한 번 틀릴 때마다 한 번 쓰고 다시 또 시험 보고 틀리면 또 한 번 쓰고 다시 또 시험 보고. 저 테스트도 계속 예전에 테스트 원래 마지막 번 그 맨날 내신들이 그 전화로 그러니까 내신 대입이 전날에 맨날 그렇게 한다. 그쵸. 매일 막 테스트를 보고 매일 할까? 진짜? 아니죠. 그럼 저안 와요. 오늘 것 같은데. 모든 답을 외워오는 수가. 하여튼 그렇게 할 거야. 자, 그래가지고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대.
그래서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 노래 이건 뭐야? 님에 대한 나의 영원한 사랑의 의지는 님의 침묵은 뭐야? 님의 부재지. 님이 없는 상황을 휩싸고 돕니다. 이거는 뭐야? 그거를 통해서 내가 이제 님을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의지를 통해서 님의 부재를 극복하겠다라는 의지로 가. 됐니? 오케이. 자 이제 당장 가자. 이게 생각 완장입니다. 말도 안 되는 기분. 표정이 없는 기. 자 100페이지 당장. 우와, 거짓말 같다. 118페이지까지. 별로 안 되잖아. 뭐라고요? 별로 안 되는데. 이거 그거보다 긴 거 같은데. 뭐였는데? 뭐다? 저번 내신 때 했던 소설 있잖아. 만세전? 그 이번에 니네 만세전 또 나온다. 이생규장. 이생규장. 이거 어떻게 써요? 생각해보니까? 아니 한 페이지 쓰고 한 페이지 외워서 하고 한 페이지씩 해줄게. 아니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야 근데 왜 니네 만세전 또 나오냐? 만세전 또 나와요? 또 나온다던데? 누가 그래요? 정원이 들었던데? 기억이 안 나. 분명히 니네 1학년 때 만세전 했잖아. 그렇죠. 근데 왜 또 하는 거야? 교과서에 맞춰서만 쓰는 아니 교과서에 만세전이 있긴 하지만 1학년 때는 왜 굳이 또 하는 새롭게 거야? 들어가는 거지. 하면 우리야 뭐. 근데 이거 여기 어머니 아니 아버지 이런 거 다 외워야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빈칸만 외우면 아, 돼. 하나 돌리. 빈칸만. 다 백지를 주는 게 아니라. 백지를 아니 그래. 그걸 쓰라고 어떻게? 나도 못 써 그거는. 빈칸 뚫린 것만 외우라는 거야. 적어도 여기 있는 핵심적인 부분들은. 자 그래가지고 보자 100페이지 광장이지. 자 광장이라는 제목은 어떤 내용이길래 광장이라고 그러는 거야? 광장에서 하는 게 뭐니? 아직 안 배웠나 그거? 배경은 6.25 전쟁이지. 자, 이명준이라는 사람이 나와. 이명준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야? 월북했어. 북한으로 가버렸지. 그래서 이명준은 이제 6.25가 나기 전에 아버지가 월북해서 북한으로 가 있잖아. 그래서 남한 사회에 있을 때 계속 어때 핍박을 받지 아버지 때문에. 니네 아버지 월북자, 공산주의자, 그리고 막 방송에 나와서 방송까지 해. 그냥 빨갱이 새끼 막 이러면서 이제 계속 괴롭힘을 당하니까 어디로 가? 이명준이 남한에서 북한으로 넘어가지. 넘어가서 거기에서 기자 생활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있다가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애인이 있었지. 근데 남한의 애인을 버리고 애인 B를 만들어. 이게 그리고 광장이 한번 개작이 되는데 개작 전에는 맨 마지막에 이제 갈매기가 나와. 이 사람이 자살하기 전에. 그 갈매기가 원래 개작 전에는 애인 A와 애인 B를 상징했어. 그래서 이제 갈매기 두 마리가 날아다니면서 나를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다가 그 갈매기를 따라서 바다에 몸을 던져서 죽는 장면인데 이상하잖아. 이게 말이 돼? 그래서 애인 A가 개작하면서 사라져. 사라진다기보다는 애인 A가 있었는데 의미를 안 보여요. 애인 B에다가 뱃속에 아기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갈매기, 엄마 갈매기, 아기 갈매기로 바꿔가지고 이제 버전을 바꾸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명준이 이제 북한에 갔다가 6.25 전쟁 때 참전해가지고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왔다가 여기서 포로가 되거든. 이 포로가 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거제도 수용소에 있다가 이 북한 포로들을 북한으로 갈 건지 남한으로 갈 건지 정하는 장면이 나와. 근데 사실 개작 전에는 이 포로들이 북한 쪽 그리고 남한 쪽을 거쳐가지고 어디로 갈지를 결정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소설을 이렇게 써놓고 나중에 보니까 역사적 사실상으로는 북한 포로들은 북한 장교들한테만 가서 어디로 갈지 정하고 남한 포로들은 남한 장교한테 가가지고 어디로 갈지만 정했단 말이야. 그러면 소설을 써놨을 때는 이게 좀 더 극적 상황을 부각하기 위해서 북한 장교, 남한 장교가 서로 설득하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역사적 사실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쪽 부분을 뭘로 처리해버려? 상상으로 처리해버려. 갑자기 제작을 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설 앞부분에 이 부분에 보면은 남쪽과 북한 장교들이 나란히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개작을 잘못한 거지. 사실 앞부분에 옛날 개작전의 흔적이 남아있는 상태인 거야.
근데 요거를 다 상상으로 처리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남북한 대신에 뭐를 선택해? 중립국. 왜? 자, 여기서 이제 광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광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광장과 밀실에 대한 표현이 나와. 여기 보면은. 광장은 뭐야? 공동체적인 공간이지. 북한은 광장만 있고, 개인적 공간이 밀실이 없는 공간. 남한은 어때? 공동체적인 공간은 없고,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심만 있는 공간. 그래서 어때? 남한과 북한 둘 다 선택하지 않고 나는 어디로 가겠다? 중립국으로 가겠다. 이게 이제 광장이야, 소설. 읽어본 사람? 처음 봐? 되게 유명한 작품이야. 1970년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전후소설. 쉐이먼이 이거가 가장 유명한 소설이야. 광장은 되게 역사와 이명준이 철학가로 나오죠. 철학의 가치다. 그러면서 이 북한의 공산주의를 뭐와 비교해가지고 나오냐면은 기독교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비교하는 대목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가지고 이제 남한과 북한의 어떤 부조리야. 그래서 제3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실제 역사적으로도 있었거든. 이 중립국 선택한 사람들이 포로들 중에서 몇 명 안 돼. 70몇 명인가 뿐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려고 이 소설을 쓴 거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자. 앞부분 줄거리. 철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인 임명준은 월북한 아버지 때문에 치안당국의 수조실에 끌려가서 전쟁 전이지 6.25 전쟁 전 해방되고 나서 이제 월북해버린 거지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혹독한 고문을 받게 됩니다. 남한 사회에 대한 환멸에 떠밀려서 명준은 배를 타고 북한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이제 공산주의 사회에서 가족이라는 건 사실은 뭐야? 별로 의미가 없지. 서로가 감시하는 대상이고 사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것도 많아서 이제 중국에 보면 홍위병들이 어떻게 공산주의 혁명 할 때 마오쩌둥의 명령에 따라 자기 부모들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자기 선생들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랬잖아. 그리고 이제 문화재 다 파괴하고 막 그랬었어. 그게 이제 공산주의가 보통은 하는 일들이거든. 사람도 많이 죽이고. 자, 그래서 가족이라는 게 가족이 의미가 없지. 또 거기다가 아버지는 어때? 재혼도 했어. 그래서 이 아들 보이고. 자,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노동신문 기자로 일하게 됐다가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허용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치의 광장, 즉 광장만 존재하고 개인적 공간이 밀실이 존재하지 않는 북한 사회에 대해서 실망하여서 당황하던 명준은 무용수 은혜, 이제 A, B, 북한에서 만난 은혜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서로 사랑을 하게 되는데 6.25 전쟁이 일어나자 명준은 이제 낙동강 경선까지 이제 군인으로 참전하고 거기에서 이제 어때? 간호장교인 은혜를 다시 만나가지고 동굴에서 사랑에 나눠. 그러고 어때? 애가 생겼는데 은혜가 죽어버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명준이 어떻게 돼? 낙담을 하지. 그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전까지는 어때? 보면은 아버지 찾아갔는데 아버지도 없어지고 애인이랑 사랑 나는데 애인도 없어지고 삶의 목표가 없어진 거지. 그래가지고 될 대로 되라 이러다가 이제 어때? 전쟁이 끝나고 포로 석방이 되는데 남한 갈래 북한 갈래 그랬더니 아니 남한도 가기 싫고 북한도 가기 싫어. 나 어디 갈래? 중립국 인도로 가겠다. 이렇게 돼서 인도행 배를 타는 내용이 이제 이 작품의 이제 지금 중략 앞에 전략치고 그 다음 부분이 지금 배 타고 가는 장면인 거야. 사실 광장의 제일 첫 번째 부분도 이제 배 타고 가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역순행적 구성해가지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남북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자살하는 장면까지가 거의 소설의 이제 교과서에 많이 실리는 부분이야. 자,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이제 중립국으로 하는 타고루 시인 이름이지. 원래는 타고루를 타고 중립국으로 가고 있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선장뿐만 아니라 뱃사람들도 쳐서 이 배의 그들 석방자들에 대한 위치는 석방자들은 이제 제3국 중립국을 선택한 사람들이지. 인도 배를 타고 가는데 어느 나름의 은근히 알아준다는 대목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그래도 이제 인도 뱃사람들이 이제 자기네 배 타고 가는 이 석방자들에 대해서 그래도 좀 알아주는 거지. 왜? 그 대목인즉슨 이 석방자들은 자기 나라의 어느 쪽도 마다하고 즉 남한 북한 다 버리고 낯선 땅으로 살 곳을 골랐다는 데에서 제 나라에서 쫓긴 순환자 즉 망명자 같은 느낌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일로 그런저런 눈치를 채게 될 때마다 턱없는 몫을 눈을 지레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한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닌데 좀 대단한 사람으로 봐주는 게 좀 부끄러운 거지. 부끄러워하는 자기가 혀를 차고 나무라고 쉽게 못마땅하다. 그 마음을 다 파헤치면 뜻밖의 섬뜩한 무엇이 튀어나올 것 같아
두루뭉술한 손길로 얼버무려 온다. 무슨 뜻이야? 그렇다고 해도 내가 이제 독립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끝까지 파내려가다 보면은 뭔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되게 좀 뭔가 가슴 아픈 무언가, 되게 실망스러운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감히 내가 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야. 어때요? 느낌이? 기대, 두려움, 이제 선장이 이명균이랑 친해졌어. 그래서 선장이 물어보지. 아무 생각도 없어요. 명준은 고개를 젓는다. 선장은 연기로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콕 뿜어내며 담배 피는 거지. 하긴 나로서도 알 수 없는 일이야. 자기 나라 어느 쪽도 가지 않고 생판 다른 나라로 가서야겠다는 그 일을 말이지. 고모나 가까운 핏줄이라든지 아무도 없어?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니? 아버지? 고개를 끄덕여. 아버지 근데 북한에 있잖아. 그리고 재혼도 했지. 자, 근데 보통 사람들이 왜 어머니부터 물어볼까? 그런 생각을 하지. 명준은 그 상황에서. A는 죽었지. 명준은 얼굴이 그렇게 말리도록 금시했습니다. 죽었기 때문이지. 선장은 당황한 듯이 오는 속 인지를 세우고 고개를 까딱해 보이면서 미안 하면서 아픈 데를 건드렸다고 미안하다고 하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퍽 분별력 있는 사람이 능란한 눈빛으로 미안하다고 하지. 선장은 잠시나마 거북해서 안 됐다. 양쪽으로 트인 창으로 바람이 달려들어와서 바늘로 꽂아놓은 해도의 가장자리를 바르르 떨게 한다. 자, 이게 이제 선장실에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지. 바로 옆에서 나르면서 테두리진 넓이를 내려가고 치고 솟으면서 맘먹으면 치고 배 쪽으로 휙 사라지곤 이거 뭐야? 갈매기지. 이 사람은 배를 타고 가면서 끊임없이 갈매기가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 처음에는 잘 못 느끼다가 그래서 이제 처음엔 두렵고 이걸 피하고 싶고 그랬는데 이 갈매기가 두 마리인 거를 알고 이 두 마리가 하나는 어미이고 하나는 새끼인 거를 깨닫고 그 다음에 이 어미가 은혜이고 은혜 뱃속에 있었던 아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나중에는 이 갈매기를 보고 같이 갈매기를 따라갔다라고 그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렇게 이제 하면서 자살을 하는 거야.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자, 어쨌거나 햇빛이 함께 환해지면서 멍한 느낌이 팔다리를 타고 흘러간다. 그 먼 옛날 그 초라한 삶에서 그래도 무겁다고 해야 할 몇 가지 일들이 다가올 때도 그렇더니 A는 이 말에 이제 그렇게 뭔가 마음에 이제 상처나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들었다는 거지. 어쨌거나 은혜가 그만큼 자기 삶에서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은 거지. 애인이 있으면 이렇게 다른 나라로 가겠다고 나설 리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선장이 뭐라 그래?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무슨 뜻이야? 사람은 애인이 있어도 다른 나라 가는 경우도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왜 그래? 뱃사람으로서의 어떤 삶이 그렇잖아.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놔두고서 어때? 다른 나라로 배 타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한번 단장이 얘기해. 글쎄요, 명분은 이제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뱃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아까와는 딴판으로 그 일에 대놓고 티를 보이는 꿈이 보다더 좋다. 오히려 그런데 그런 정직한 모습이 좋았다는 거지, 명준. 자, 이거는 지금 보면은 여기서 명준이라고 나와. 이 소설은 기본적으로 3인칭 제한적 작가 시점 내지는 제한적 작가라는 건 뭐야? 이명준의 시점으로 주로 보거나 혹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어떤 때는 또 저 모든 사람들의 어떤 내면을 보여주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 나가 나오면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시점이 바뀌기도 해.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시점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 이 소설은. 자, 그래가지고 다음 페이지로 가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남기고도 가장 중요한 걸 남기고 한 골을 떠나야 할 때가 있는 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중략 이후에 이제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쭉 이어져 있는데 보자. 테이블에 펼쳐진 해도 위에 컴퍼스가 던져진 채 선장은 보이지 않았다. 이제 다시 선장실에 찾아 들어갔는데 선장이 보이지 않는 거지. 마카오가 가까워지자 석방자들은 또다시 선장에게 상륙시켜주도록 말해보라고 그를 졸라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이 사람들이 인도 가기 전까지 중간에 도망갈까봐 석방자들을 이제 배에서 내려주지는 않아. 중립국 선택했으면 중립국으로 가라는 거지. 명준은 끝내 깔아버리고 말았다. 근데 왜 명준한테 사람들이 얘기했을까? 명준이 선장하고 친하니까 그래. 그들 얼굴에 새겨진 불만과 저기를 보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오래 쌓인 고달픔이 한꺼번에 덮여드는지 어깨가 무겁고 남하고 말 붙이기가 귀찮았다. 송환 등록이 시작됐을 때 갈팡질팡하던 일이 떠올랐다. 남한북한 선택할 일이지. 제3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자기를 위해 마련된 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지. 싸움이 멎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 6.25가 끝난 거지, 전쟁이. 명준은 깊은 구렁에 빠졌다. 왜? 남한과 북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자기는 남한도 북한도 가기 싫거든.
북으로 돌아갈 생각은 아예 없었다. 아버지가 전쟁 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도 알 수 없었으나 설령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 한 가지만으로 북을 택하기엔 너무 약했다. 아버지는 아버지 살 대로 살 테지. 왜? 이미 결혼도 했으니까 새로. 효도 같은 거를 하기엔 현실이 너무나 무거웠다. 그리고 북녘 같은 데에서 살붙이란 무엇이던가.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가족도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러고 보면 이제 그가 북으로 가야 할 이유도 없었지. 은혜도 죽었고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회에 들어있다는 것은 풀어서 말하면은 그 사람과 누군가가 맺어져 있어야 되는데 북한 사회에 더 이상 맺어질 어떤 가까운 사람이 없는데 거기 가서 뭐 할 거야. 자, 그래가지고 또 이제 문제는 뭐야. 더구나 그 사회 제체에 대한 믿음조차 잃어버렸어. 무슨 뜻이야? 공산주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진 거지. 믿음이 없이 절하는 것이 괴롭듯 믿음 없이 정치의 광장에 서는 것도 두렵다. 무슨 뜻이야? 종교를 믿을 때 이제 믿음이 없으면은 종교 시설에 가지 않는 것처럼 이제 믿음이 없다면은 그 공산주의라는 것 자체가 무섭다라는 거지. 내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으면 그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 수 있지만 신뢰할 수 없으면 그때부터 되게 공포스러운 사회잖아. 감시와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니까. 커뮤니스트 공산주의자들이지. 공산주의자들이란 월북할 때 그러려니 그려본 그런 상상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 한때 그들의 존재를 믿음이 없어진 현대에서 한 가지 기적으로 생각했었다. 무슨 뜻이야?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인간은 믿을 만한 종교들을 대부분 과학에 의해서 상실해버렸지. 뭔가 믿을 수 있는 거를 믿는 게 아니라 종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의 발전으로 믿을 수 없는 거를 믿는 것이 돼버렸잖아,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마지막 믿음으로서의 공산주의, 평등한 사회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야. 자, 근데 이상주의의 마지막 지킴꾼들, 그러니까 인간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낙원을 만든다는 마지막 이상주의자들, 그는 볼셰비즘과 기독교, 특히 카톨릭의 한 가지 정신의 소산으로 보이는 아날로지를 배급받은 수첩에 좀 보았다. 볼셰비즘이라는 건 뭐야?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공산주의 혁명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볼셰비키, 멘체비키가 서로 대립을 해. 거기에서 이제 멘체비키를 숙청하고 권력을 잡은 급진파가 뭐야? 볼셰비키야.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에서 온건파가 있었고 되게 급진파가 있었는데 급진파가 온건파를 다 숙청해버렸어. 그리고 정권을 잡지. 스탈린 같은 사람들. 되게 엄청나게 사람을 학살하고 엄청나게 강력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제 볼셰비즘.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기독교와 이제 공산주의를 비교한 표가 나오는데 봐봐. 에덴 시대는 뭐야? 아담과 이브가 이제 평화롭게 살았다는 이상향이지. 그건 뭐야? 원시 공산주의 사회랑 똑같다는 거지. 공산주의에서 생각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인간 사회의 타락이 시작된 거는 뭐야? 사유지산이 등장하면서 인간이 이제 계급이 나뉘어지기부터 그때부터 이제 인류 사회가 타락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제 타락, 이제 뱀이 아담과 이브를 꼬여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한 거랑 똑같은 개념인 거고, 원죄 가운데 있는 인류라는 건 뭐야? 인간은 그래서 타락해가지고 죄 가운데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계급 사회가 만들어진 인류 사회를 나타내고, 또 구약 시대 여러 민족의 역사는 노예, 봉건, 자본주의 사회의 역사, 즉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어떤 그 성경의 역사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그 공산주의가 나타나기 전에 노동자들이 고통받는 그 역사와 같은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와 같아? 공산주의의 카일 마르크스, 공산주의를 처음 만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를 처음 만든 사람이잖아. 우리 그 운동자에서 했었지. 자기를 희생해서 인류를 구원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노동자를 위해 가지고 프롤레타리아를 위해서 그 부르주아들을 처단하겠다는 마르크스의 이론은 같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십자가, 예수가 이제 자기 희생을 한 거. 이건 낫과 망치는 뭐를 의미해? 낫, 농민과 망치, 노동자를 의미하지. 농민과 노동자는 함께 합세해서 유상기금 부르주아를 처단해야 된다. 이게 이제 볼셰비즘이잖아. 자, 그 다음에 고해성사는 신한테 자기의 죄를 고해서 사해달라는 건데, 공산주의에서는 공산주의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뭐를 하게? 자아 비판을 하게 하지. 자기 스스로 반성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와서 난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자, 법왕은 교황이지. 교황은 누구야? 스탈린과 같은 존재이고 공산주의의 어떤 철권 지도자. 자, 그다음에 바티칸궁, 교황이 사는 곳은 스탈린이 살던 크렘린궁. 그리고 천년왕국은 뭐야? 이제 이 세상이 휴거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세상이 끝나고 신의 세상이 온다. 이게 휴거 천년왕국이잖아.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뭐야? 문명 공산 사회, 모두가 평등하고 완벽하게 이제 행복한 사회를 꿈꾸는 거지. 이런 이제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어때? 서로 닮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에덴 동산을 잘못해서 법왕계에 이르는 기독교의 걸음걸이는
그대로 코뮤니즘, 공산주의의 나음과 자람의 걸음에 신기스럽게 들어맞는다. 즉 뭐야? 쌍둥이와 같다는 것이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철학을 배운 그는 이 곡절을 흘려보내지 못했다. 이 곡절은 마르크스가 헤겔의 제자였다는 데 있는데, 마르크스는 헤겔의 제자였고, 헤겔은 어때? 기독교 성경에서 그 역사적인 옷을 벗기고, 역사적인 색깔을 지우고, 그 다음에 고장, 아라비아적인 어떤 중동적인 색채를 다 지우고 나면은 그 순수도식이 나오는데, 그 틀에다가 공산주의의 옷을 어떻게 마르크스가 갖다 입혔다라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인 틀 자체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헤겔의 철학은 바이블의 에스페란토는 뭐야? 전 세계의 사람들이 쓰게끔 만들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이제 인공언어지, 그 인공언어 같은 개념이었다는 거야. 하나의 뛰어난 도식. 그래서 도식이란 그것이 뛰어날수록 본뜨기가 쉽고, 마르크스는 선생, 헤겔이 만들어 놓은 어떤 도식에다가 공산주의의 옷을 다 입혔어. 즉 뭐야? 경제학과 이상주의의 옷을. 경제학이라는 건 뭐야? 그 당시 어떤 경제적인 어떤 흐름과, 그 다음에 이상주의라는 거는 뭐야? 어떤 이상향을 꿈꾸는 공산주의자에 대해 평등 사상을 갖다 넣어서 공산주의를 만들었다는 거지. 기독교의 틀에다가. 초대교회에 고지식한 정열과 알뜰한 믿음이 현대교회에서 다 사라진 것처럼.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계급도 없었고, 지금 보면 교회 막 장로님, 목사님 막 이랬잖아. 이런 거 없었고 다 평등하게 지냈던 것처럼, 코뮤니즘도 처음에는 평등하게 잘 사는 사회를 꿈꿨는데 지금은 어때? 거기 안에서도 계급이 생기고 막 그랬잖아. 그래서 그 창시자들이 바르게 생각하고 착하게 살려던 고지식한 마음은 다 없어졌지, 이 공산주의자. 왜 그래? 유럽 사람들의 믿음에서 헤겔의 철학이 달콤한 아편이어 씻어낼 수 없는 독소가 된 것처럼, 이명준에게 있어서 볼셰비키 사회에서 살아보았다는 겪음은 지울 수가 없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유럽 사람들이 이제 헤겔에 대해서 받아들인 게 독소가 된 것처럼, 이명준은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아보았다는 게 이제 남한 사회로 갈 수 없는 크나큰 오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내려가면 이제 또 너 공산주의에서 왔잖아. 그러면서 이제 또 뭐 조사하고 하겠지. 그 군마당에서 그들은 헛것의 섬김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제 머리로 참을 헤아림이 아니라 후닥거리에 기대는 곳이었다. 무슨 뜻이야?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기 이성을 통해서 통제하는 게 아니라 뭔가 되게 이상적인 어떤 그런 거를 꿈꾸면서 그거를 통해 가지고 자기 종교를 믿듯이 믿는다라는 거지, 공산주의. 자, 그래서 제가 낸 신명이 아니라 무쇠 같은 멍해가 나타내는 거. 옛날의 공산주의는 자기 스스로 평등을 찾아서 만들어냈던 거라면, 지금은 어때? 강한 이념이 사람을 통치해버린다는 거야. 사랑과 용서가 아니라 미움과 안갚음. 그것은 러시아 종교에 대신에, 러시아 종교는 원래 러시아가 믿던 기독교인데 그거 대신에 뭐를 선택해버렸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를 선택한 차르는 러시아 황제지. 러시아 황제의 나라였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더 이상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를 선택했다는 것이. 자, 그래서 제가 낸 코뮤니즘에 있어서 마틴 루터는 뭐야? 원래 기독교의 어떤 그 타락을 비판하면서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만든 사람이지. 그러면은 기존의 기독교가 타락한 거를 비판한 사람이 나왔다면 공산주의도 비판하는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마틴 루터가 나왔으면 하는데 공산주의의 마틴 루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거지. 왜? 크렘린의 서술 때문에, 스탈린의 어떤 그 강력한 통치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다 이미 죽어 없어졌겠지. 그래서 이단 신문소에서 파형이 되었다. 권위는 아직도 튼튼하고 하나님이 다시 온다는 말이 2000년 동안 미루어진 것처럼. 왜? 예수가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희생할 때만 해도 곧 하나님이 온다고 그랬어. 곧. 근데 2000년이 넘도록 하겠지. 마찬가지야.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하겠어? 곧 평등한 이상향이 온다라고 하지만 그게 언제 올 것이냐라는 거지. 3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어. 왜? 공산주의가 만들어지고 30년 동안 아직도 평등한 이상향은 안 하고, 지금은 이제 공산주의가 다 몰락했지. 자, 여기까지가 그가 알아내볼 수 있는 벼랑 끝이었다. 무슨 뜻이야? 공산주의는 기독교와 비슷한데 어쨌거나 절망적인 사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벼랑을 뛰어넘거나 타고 내리지 못했을 뿐더러 공산주의에 대해서 더 알아낼 수도 없고, 또 무서운 밀림에서 얼마나 과연 자리를 낼 수 있을지, 내가 공산주의 사회에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서 살 수 있을까? 이제 남한에 한번 잡혀갔다 온 사람인데 자기 힘에 대한 지적 체력에 대한 믿음이 자꾸 줄어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북조선 사회에서 이런 물음을 누군가에게 물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토론을 북한에서 한다고? 좋겠지, 북성당에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벌써 전쟁이 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 전쟁 나기 전에 이미 북한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때? 어쩔 수 없는 거지. 오랜 세월의 참을 차비가
되어 있었다. 전쟁 나기 전에는 그래도 어때? 죽을 때까지 그냥 북한사의 희망 프로티만 거기서 살아보자 하고 하려고 했는데 역사의 속셈을 푸는 마술을 단박에 찾아내지 못한다고 그 삶을 그만둘 수 없다. 그렇다고 내가 공산주의 사회에 대해 실망하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좀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더라도 자살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참고 조금씩 제 머리로 한 치씩 길을 내볼 생각이었는데 그런데 전쟁이 터져버렸어. 자, 그래가지고 자, 109페이지 봐봐. 자,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이명준의 배에서 마지막 돛대가 부러졌다라는 건 삶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지. 은혜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애인이 죽어서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어진 거야. 이제 이루어놓은 것에서 눈을 돌리면은 살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루어놓은 게 더 이상 없는 거지. 팔자 소관으로 깔리는 사람도 있는 법이다. 사람마다 다르게 마련된 몸의 길, 마음의 길, 우리의 길, 사람마다 다 살아가는 길이 달라서 데일 언덕이 없는, 데일 언덕이라는 건 뭐야? 상륙할 땅이 없는 난파당한 사람들은 항구를 잊어버리기로 하고 물결을 따라 나선다. 즉 어때? 더 이상 이제 남한이나 북한 선택하지 않고 제3국으로 가는 거지. 환상해설에 취해보지 못한다. 환상해설은 여기서 뭐야? 이제 이념이지. 이념이 없는 제3국을 찾아가는 거야. 그리고 그 섬에서 환상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념이 없는 삶. 무서운 곳을 너무 빨리 본 탓으로 지쳐 빠진 몸이 자연의 수명을 다하면서 기다리면서 쉬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중립국을 선택한 거지. 중립국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땅. 그래서 어때? 거기 가가지고 병원 문직이라던가 소방서 간편이라던가 극장의 매표원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만약에 하게 되면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내용들이 거기 쭉 나와. 자, 그리고 뒤로 가봐. 자, 111페이지 봐봐. 자, 111페이지 보기 전에 110페이지까지는 어때? 나라는 표현이 나오지. 여기는 또 뭐로 돼 있어? 상상하는 부분에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돼 있지. 110페이지에 1인칭 주인공 시점, 나라는 표현들이 나오다가 111페이지에 가면 다시 뭐로 바뀌어? 여섯 번째 줄에 그라고 바뀌지.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과 상상하는 부분 1인칭 주인공이고 지금 소설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전지적 작가 시점 내지는 제한적 작가 시점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거야. 자, 그는 본에 달린 거울에서 얼굴을 비춰봤다. 이거는 뭐야? 이제 현실로 다시 돌아오는 게 배 타고 있는 상황인 거야. 과거에서 돌아와서. 핏발선 눈, 꺼진 볼, 흐트러진 머리, 5월달 새잎처럼 싱싱한 새 삶의 길이 왜 내가 이 꼴인가? 그는 다시 층계를 밟아 내려왔다. 어제 저녁에 보초를 서던 늙은 뱃사람이 나무 배짝을 타고 지나가다가 술 한잔 사겠소 하고서 이제 얘기를 하고 지나가. 원래 이제 상륙하겠다는 사람들을 이 사람이 이제 막아줬지, 영준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인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제 친하게 생각해, 인도 뱃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보자. 어디로 가냐면은 112페이지 가봐. 자, 거기에 보면은 밑에서부터 한 10번째 줄에 진한 부분부터 보자. 다만 나에게 한 뼘의 광장과 한 마리 벗을 달라. 이건 이 사람이 원하는 가장 최소한의 삶이야. 이것조차 이제 이루지 못하게 된 거지. 한 마리의 벗이라는 건 뭐야? 이게 자기 애인, 그리고 한 뼘의 광장, 삶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 그리고 이 한 뼘의 광장에 들어설 때 어느 누구도 나에게 그만한 아른치를 하고 허락을 받고 나서 움직이도록 하라. 내 허락도 없이 그 한 마리 공소자를 끌어가지 말라는 것이다. 즉 사랑하는 애인이 끌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근데 그 일이 그렇게도 어려웠구나. 무슨 뜻이야? 지금까지 나는 삶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조건만이라도 좀 거뒀으면 좋겠는데 나만 북한에서 그거조차 얻지 못해서 제3국으로 가게 됐다라는 거야. 가판을 눈여겨 내려다보면 그 위에 비치는 햇빛의 밝기는 넓이 구석구석마다 고르지는 않았다. 허구나 미미하지만 어롱어롱한 다름이 있었다. 가판의 나뭇결 빛깔이 얼마쯤씩 다른가 하고서 살펴보고 있는데 잘 모르겠고 그것은 아무튼 그 위에서 대비치는 빛의 꺾임은 고르지 못했다. 이제 가판에 또 바라보고 이제 생각하다가 쪼그리고 앉아서 가판에 손바닥을 댔는데 따뜻하지. 자, 그러면서 뭐 얘기하다가 그 밑에 보면 희망의 뱃길, 삶의 길이 아닌가, 왜 이렇게 허전한가. 자, 봐봐. 계속 자기가 스스로 희망의 뱃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희망이 저길까? 제3국으로 가는.
결국엔 이 사람은 자살하게 되지. 계속 자기를 일깨우는 거야. 희망의 길 아니니. 근데 사실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적이겠지. 자, 그래가지고 게다가 무라지와 같은 늙은 뱃사람이 캘커타에서 술까지 살 것이다. 왜 이런가? 난간에 잡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백고리에서 바닷물이 커다란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 기이다란 물이랑을 파간다. 거대한 새끼가 꼬이듯 틀어대는 물살은 잘 자란 힘살의 용소돔을 떠올렸다. 배가 이제 쭉 나가면서 스크류로 뒤를 밀어내는 그걸 파도를 보는 거지. 그때 물범숭숭 속에서 흰 덩어리가 쏜살같이 튀어오르면 뭐야? 갈매기지. 이제 갈매기들이 보기 시작하지. 그의 얼굴을 향해 뻗어왔다. 기겁하면서 비키려고 했으나 그보다 빨리 물체는 그의 머리 위를 지나서 뒤로 빠져버렸다. 돌아다 봤는데 갈매기였다. 백고리 쪽에서 내리꽂히기와 치솟기를 부려본 것이리라. 그들이었다. 배를 탄 이후 그를 괴롭히는 그림자. 계속 갈매기들이 자기를 이제 감시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지. 사실은 그거는 실제가 아니라 뭐일 수도 있어. 내적 갈등이지. 내가 이제 중립국으로 가면서 느끼는 내적 갈등이나 이런 것들. 그들의 빠른 움직임 때문에 어떤 인물이 자기를 엿보고 있다가 뒤돌아보면서 싹 숨고 있는 그런 환각을 주었던 것이다. 그는 붙잡고 있는 난간에 이마르게 됐다. 머릿속이 환히 트이듯 심한 현기증으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자 울컥 메스꺼웠다. 난간 밖으로 목을 내밀어서 이제 토하지. 자, 그 밑에 봐봐. 그 밑에 보면은 제일 밑에 문단 보면 박의 침대 머리맡에 놓인 양주병이 얼른 보이는데 그는 팔에 뻗쳐서 병을 잡으면서 돌았다. 박이라는 건 박씨인 거지. 박씨, 다른 사람이 이제 침대 머리맡에 있는 양주병에 들어가지고 그거를 병을 던져버리지. 이거는 뭐야? 내면적 갈등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지. 갈매기가 감시하는 것 같고, 그리고 계속 이제 갈매기가 쫓아오는 것 같아서 그거를 떨쳐버리고 싶은 모습을 표현했는데, 그건 내적 갈등에 시달리는 거야. 그림자는 멀리 사라지고 병은 문지방에 부딪혀 박살이 났다. 처음에 갈매기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뭔가 그림자가 자기를 쫓아다닌다라고 착각을 해. 그러면서 자꾸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거지. 자, 그래서 깨어진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더 따라가지 않고 우두커니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어쩔 줄 모르고 선 박을 남겨놓고 생각해봐. 박씨라는 사람이 이제 침대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자기 머리맡에 있는 양주병을 들어 바닥에 던져버렸어. 그러고서는 여기 박씨가 이 사람 미쳤나? 그런데 이제 그냥 나가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 어쩔 줄 모르는 박을 남겨놓고서 이제 자기 자리에 기어 올라가서 건드신 거다. 나가지 않고 이제 자기 침대에 올라간 거지. 가슴이 헐랑거린다. 손을 가슴에 얹는다. 풀무처럼 헐떡거린다. 망막에서 포알처럼 튀어들던 바다새의 흰 부피가 페인트 쏟아부은 흰 갈매기를 계속 떠올리는 거지. 아직도 끈적거렸다. 벌떡 일어났다가 누웠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이제 내적 갈등 계속 겪는 거지. 자, 그래도 편치 않아가지고 계속 하여튼 미친듯이 막 이러고 저러고 해, 이 사람이. 자, 그러고 또 옆에 보면은 우측에 보면은 선장이 뭐라고 했던 거를 떠올려. 미스터리 내가 인도에 가면 무슨 사람이 인에 소개한테 그러면서 우리 조카를 소개해주겠다고 한 얘기도 떠올리고.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선장실로 가가지고 그 얘기를 떠올리면서 총을 꺼내. 선반에 선장이 이제 사냥총을 한번 보여줬었거든. 그 총으로 뭘 쏘려고 그럴까? 갈매기. 자꾸 자기를 감시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갈매기를 쏘려고 총을 꺼지고서 가지고 나와. 자,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떠올리는데, 자, 116페이지에 보면은 자신이 자살하는 상상도에 거기 보면은, 거기 이제 피나무 문명, 끝내 그의 몸과 물결은 하나가 되고 그의 몸은 꿈틀거리면서 물이랑에 따라 곤두박질 치고, 이건 자살 암시가 나타나지. 그런 부분 넘어가서 117페이지. 자, 거기 부채 내용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야, 교과서에. 부채를 쭉 편다. 주인공의 삶을 의미하지. 자, 바다가 있고 갈매기 그림이 펼쳐져 있는 부채가 있는데 펼쳐진 부채가 있다. 부채 끝에 넓은 테두리 쪽을 철학과 학생 이명준이 걷는다. 가을이다. 겨드랑이에 낀 대학 신문을 꺼내 들여다본다. 약간 자랑스러운 듯. 이제 여자도 사귀고 뭐 미라도 보러다니고 정신은 경멸하고. 부채 안쪽에 좀 더 좁은 넓이에는 바다가 보이는 분지가 있고 거기에서 윤혜랑 이제 사랑을 하. 처음엔 윤혜, 그 다음에 은혜 막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게 부채가 있잖아. 여기를 부채의 사국이라 그러고 이 넓은 길이가 이게 자유의 부피야. 자유가 점점 줄어들다가 여기에서 내 자유가 소멸하는 거지. 이거를 이제 표현하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점점 자유가 줄어들면서 이제 과거의 상상을 해. 윤회,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이제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북한 사회에 와가지고
자, 그러다가 도어의 뒤통수를 부딪히면서 악마도 되지 못한 자기를 언제까지나 웃고 있는 그가 있고, 그의 삶의 터는 불책골을 넘어서 점점 안으로 오므라들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 윤회와 은혜를 거쳐가지고 마지막으로 은혜와 돌이 안고 뒹굴던 동굴이 그 불책골 위에 있다. 사람이 안고 뒹구는 목숨의 꿈이 다르지 않으리. 어디선가 그런 소리도 들렸다. 지금은 부채의 사복자리에 서 있다. 자, 여기가 지금 어딘 거야? 배인 거지, 배. 이 사람이 더 이상 자유가 없고 어딘가 갈 수 없는, 선택할 수 없는 자리까지 들어왔다라는 거야. 여기 있을 때는 나만이었고, 이 중간쯤에는 윤혜랑 A랑 사귈 때, 여기에서는 어때? 은혜랑 사귈 때, 그러다가 전쟁이 나가지고 동굴에서 같이 사랑을 나눌 때, 그러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거라는 거지. 점점 삶의 자리가 줄어들었다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자, 이제는 어디로 가는 거야? 모르는 나라, 아무도 알 수 없는 나라를 가가지고 이제 삼국에 가서 새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얘기를 하고, 성격도 자기 마음대로 골라잡겠다라고 그래. 무슨 뜻이야? 지금까지 성격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 밑에 보면 밑에서 5번째 줄, 다만 한 가지 없었다면 그는 2마리 새를 방금까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다. 이제 2마리 새에 대해서 깨달았지. 뭐라고 해? 무덤 속에서 몸을 푼 한 여자의 용기를, 방금 태어난 아기를 한 팔로 보듬고 다른 팔로 무덤을 깨뜨리고 치솟아 높이 솟아오른, 그리고 마침내 그를 찾아내고야만 그들의 사랑을. 무슨 뜻이야? 이제 그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2마리 새가 자기가 사랑했던 애인과 애기였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이제 뱃속에 품고 있었던, 그렇게 깨달은 거야.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자, 돌아서서 마스트를 올려다본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 바다를 본다. 큰 새와 꼬마 새는 바다를 향해 미끄러지듯 내려오고 있다. 큰 새와 꼬마 새는 이제 은혜와 뱃속에 있던 아기지. 자, 바다는 바다다. 그녀들이 마음껏 날아다니는 광장을 명주는 처음으로 알아본다. 부채꼴 사복까지 뒷걸음 지친 그는 지금 핑그르르 뒤돌아선다. 제정신이 든 눈에 거기 비친 푸른 광장이 있었다. 푸른 광장이라는 건 뭐야? 이제 내가 살 곳은 이 바다뿐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이건 자살하겠다라는 의도인 거지. 광장이 뜻하는 게 자유로운 공간인 건데, 내가 여기 끝까지 몰렸는데 갈매기 보면서 저 푸른 광장, 이러면 거기로 뛰어들겠다는 건데 그건 죽겠다는 거잖아, 사실은. 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무엇에 홀려있음을 깨닫는다. 그는 넉넉한 대길에 여태껏 알아보지 못하고 숨바꼭질하고 피하려 하고 총까지 쏘려고 했는 일을 생각하면은 뭔가 쓰였던 게 틀림없다. 무슨 뜻이야? 내가 갈매기를 죽이려고 했다니, 저게 은혜랑 그 얘기인데, 이러면서 큰일 날 뻔했다. 큰 새, 작은 새는 좋아서 미치듯이 물속에 가라앉듯이 탁스 치고 가고 막 이렇게 날아다니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쭉 하다가 이제 총을 내려놓고 거울을 보지.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활짝 웃고 있다. 이건 뭐야? 자기 자신이 이제 죽을 결심을 한 거지. 바다로 갈 결심. 자, 밤중에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이야. 선장이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지. 자, 무슨 일이야? 석방자 한 사람이 행방불명됐습니다. 지금 같은 방에 있는 사람이 신고해와서 인원을 파악해봤는데 배 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야? 없다는 게 미스터 리말입니다. 이명준이 사라졌다고 얘기하지. 이튿날 사고로 오는 흰 페인트를 말쑥하게 칠한 3,000톤의 몸을 떨면서 한 사람의 손님, 누가 이명준을 잃어버린 채 물체처럼 빼곡히 들었던 남중국 바다에 흥금을 헤치며 미끄러져 간다. 바다새들은 보이지 않는다. 마스에서 언저리에서 마카오에서 다른 데로 가버린 모양이다. 그래서 다른 데가 상징하는 건 뭐야? 명준이 죽은 은혜와 같이 살 수 있는 진정한 자유로운 공간, 광장으로 가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소설은 되게 좀 난해하고 까다로우면서 철학적인 부분들이 많기는 해. 근데 어쨌거나 정리하면서 한번 해봐. 왜 그러는데요?